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1장서부터 4장까지 내용들 중에서 뭐 예제 문제는 뭐 구태여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복습을 해보는 시간으로 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 6장까지 공부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장에서 응력에 대한 것을 했고, 2장에서 변형률에 대한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는가 하는 걸 했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우리가 축하중이 걸려 있을 때 응력이라든지 변형량이라든지 변형률이라든지 또 뭐 비탄성 거동까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1장 공부를 한 거를 보면 여러분들 이걸 하면서 쭉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봐요. 그래서 기억이 잘 되면 그대로 수업을 잘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뭘 배웠느냐 하면 How to determine the internal resultant in a body. 그래서 물체 내에서의 그 내부 합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했었습니다. 이제 요거 하는 방법은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있어서, 원하는 그 단면에 있어서 그 내력을 일단 설정을 해주죠. 그래서 어떠한 내력들이 여기에 발생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 방향으로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평형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unknown, 그 internal resultant, 소위 내부 합력들을 이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자유물체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그 다음에 자유물체도에서 그 내력이 나오는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평형 방정식을 사용하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cept of Normal and Shear Stress, 그러니까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의 개념. 그래서 수직 응력은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되는 그 양이고, 그 다음에 shear라고 하는 면적의 평행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재료가 버틸 수 있는 그 소위 외력에 대한 저항인 거죠.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하고 쉐어 스트레스는 서로 독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면의 수직인 것이고, 전단은 면의 평행인 것이니까 그 둘은 항상 90도 관계를 갖게 되고, 따라서 독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에 의해서 노멀 스트레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쉐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쉐어 스트레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Analysis and Design of Member Subjected on Actual Load. 그러니까 축 하중을 받고 있는 부재에 있어서의 해석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는 해석하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하지만, 그 해석하는 것 중에서 소위 설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소위 수식은 똑같은데 단면에 대한 치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하중을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설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설계하는 방법도 당연히 아는 건데, 다만 여기서 달라지는 건 뭐냐 하면 설계를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서 우리는 이제 강도 측면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측면에 있어서 소위 항복 강도가 얼마다, 그 다음에 안전계수가 얼마다 하게 되면 허용 응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허용 응력에 의해서 우리는 설계를 하게 되고, 어널리시스 물론 안전계수를 고려해서 해석도 물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전계라든지 허용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디자인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역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대강 이제 분류를 했었습니다. 강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변형체, 그 다음에 유체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력학하고 동력학은 리지드 바디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학문이고 재료역학은 변형체를 가지고 다루는 학문이고 유체역학은 유체를 가지고 다루는 학문이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연속체 역학이라고 하는데 기본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연속체 역학에서부터 이 세 가지가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가게 되면 연속체 역학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베리어블들, 그 다음에 재료 상수에 대해서 이거 리지드 바디에 해당하는 걸 쭉 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스태틱스하고 다이나믹스에 대한 공식들이 거기서 쭉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가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변형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유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정도에 가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냐면 강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외부에서 가해준 힘에 대해서 이 재료가 얼마나 잘 지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성과 관계가 있는 거죠.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려 재료가 변형을 하게 되는데 그 변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재료가 얼마나 잘 지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스트레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 스프링 상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F는 K 델타라고 했을 때 K가 바로 스티프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그 수식을 약간 변형시키면 K는 뭐가 되겠어요? K는 델타분의 P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의미를 주게 되면 델타에 대해서는 단위 변이만큼 변형을 시키는 데 필요한 P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게 바로 스티프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프니스 K는 델타분의 P인데 그러니까 델타분의 P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위 변이만큼 변형을 시키는 데 필요한 힘이다. 이게 바로 강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강성이라고 하는 것을 3장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3장에서는 뭐가 있었죠? 소위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2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티프니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스프링 상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변형에 대해서 잘 버틸 수도 있고 잘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그죠? 선반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을 때 선반을 책을 놔야 되니까 물론 벽에다가 이렇게 판을 바깥쪽으로 내놓기는 하겠지만 그 아래를 어떻게 지탱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변형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스티프니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는 뭐예요? 재료라고 하는 게 딱 있게 되면 재료에 대해서 그냥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설마 새로운 건 아니겠죠? 아니 누구를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별도로 배운 적은 없어요. 스테빌리티는 그 기둥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둥하고 보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었죠? 똑같은 부재를 하더라도 힘이 이 길이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이게 가해지게 되면 이 부재를 우리가 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길이 방향 쪽에 압축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게 되면 바로 요 부재를 우리가 기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는 걸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항상 압축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길이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스테빌리티는 안정성입니다. 안전은 세이프티고, 그죠? 안정은 스테이블이냐, 언스테이블이냐 이걸 따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2학기 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 재력학에서는 어떤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냐 하게 되면, 응력이라든지 아니면 변형률, 그리고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다. 아주 제너럴하게 얘기한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축하중이 걸리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계산이 됐었어요? 이게 노멀, 그러니까 저기 축하중이라고 하게 되면 면에 수직하게 작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압축력 아니면 인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스트레스는 당연히 인장응력 아니면 압축응력이고, 그때 계산하는 수식은 뭐였어요? A분의 P, 그죠? 그 힘을 지탱하고 있는 면적으로 나눠준 것이다. 근데 그게 노멀, 그죠? 축하중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전단이라 하더라도 바뀌지는 않죠. 전단력이 있으면 그 전단력을 지탱하고 있는 면적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전단 응력이 됐었습니다. 스트레인도 우리가 노멀 스트레스가 걸리게 되면 노멀 스트레인이 생겼죠. 노멀 스트레인이 축하중인 경우에 노멀 스트레인은 어떻게 됐었어요? 델타. 그래서 그 L분의 델타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인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길이 방향으로의 변형률이니까. 그 다음에 헤어 스트레스다 하게 되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각도로 나타나는 거죠. 각도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단 변형률. 그래서 노멀 스트레인을 나타내는 기호가 뭐였었어요? 입실론이었죠.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은 감마. 그 다음에 노멀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은 시그마. 쉐어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은 타우.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Design of Dimensions of a Structure under the given load and deformation. 이것도 하중의 종류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어떤 하중이 걸리든지 간에 그 어떤 하중 하에서 이제 그 구조물의 치수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할 수 있는 하중을 계산하거나 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공부한 게 있죠. 시그마 얼라업을 이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응력 집중 현상이 나타날 때 그때 어떻게 설계하느냐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외부 하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표면력, 그 다음에 체력 이렇게 나눠서 표면력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고,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이 없이도 작용하고 있는 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표면력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있듯이 여기 집중 하중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분포 하중, 뭐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바디 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웨이트 같은 거,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중력이죠. 그다음에 일렉트로마그네틱, 그러면 전자기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우리는 보통 뭘 다루게 되느냐 하면
서피스 포스를 보통 다루게 되고 이제 바디 포스는 잘 안 다루죠. 여기 있는 웨이트는 당연히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웨이트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뭐였었죠?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이 그 재료의 웨이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워낙에 큰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 웨이트를 고려하든 고려하지 않든 결과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게를 무시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력은 특별히 이것은 중력을 꼭 고려해야 할 만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무시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로드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로드. 이건 정하중, 얘는 이제 동하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하중에서는 이제 축하중, 토션, 밴딩. 그래서 여기 요게 이제 하나가 빠졌다면 그걸 들 수 있겠네요. 쉐어 포스, 그죠? 전단력 하나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하중은 반복 하중, 그 다음에 교번 하중, 그 다음에 충격 하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졌죠? 리피티드 로드는 똑같은 그 다음에 교번 하중은 교번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있다라고 했을 때 얼티네이팅 로드라고 합니다.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 가해지는 시간이 짧을 때 얘기하는 거죠. 보통 어떨 때 딱 충격을 줄 때 그런 책상 같은 거를 진동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햄머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럴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때리는 거, 요거를 우리가 충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일 먼저 한 게 지점 발력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여기에 예가 한 6가지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중이 작용하는데 그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랬었죠. 여기 보게 되면 if the support prevent translation in a given direction. 그러니까 주어진 방향으로 그 서포트가 이동되는, 그러니까 서포트가 주어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force must be developed on the member in that direction. 그 방향으로 그 부재에 어떤 힘이 발생해야만 한다. 바로 요게 그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케이블은 이렇게 압축을 시키게 되면 힘을 발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휘어지고 마는 거니까. 그렇지만 얘를 잡아당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버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버티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 하나의 발력이 작용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요 면에 노멀한 방향으로 힘이 하나가 적용할 수 있다. 핀이라고 하는 것은 X방향, Y방향으로 하고 로테이션 되는 데에 대해서는 방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X방향하고 Y방향으로만 발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ixed end라고 하는 거, fixed support라고 하는 것은 이 XY축뿐만 아니라 이 로테이션 하는 것까지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3개의 지점 발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데 내력을 구하려고 하면 이 지점 발력을 먼저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지점 발력을 먼저 구해서 이 지점 발력이 결국은 이러한 부재에 대해서는 뭘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력이에요? 외력이에요? 내력입니다. 아니, 외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력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요렇게 해놓고 요거를 힘 하나로 대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X 방향, Y 방향,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모멘트 방향 세 개를 딱 설정해 놓고 평형 방정식을 써서 그걸 구해내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인터널 리절턴트가 됩니다. 이제 다 배웠으니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처음에 배울 때는 앞에 것만 갖고 하지만 자, 그래서 평형 방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F 이퀄 제로, 시그마 M 이퀄 제로. 그런데 여기에 있는 포스하고 모멘트는 당연히 벡터니까 그러니까 X, Y, Z 방향으로의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도 역시 제로가 되어야 된다. 또 모멘트에 대해서도 모멘트도 벡터량이니까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다 제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6개의 소위 평형 방정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3차원 문제를 풀게 되면 이 6개를 다 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2차원만 푼다 하게 되면 Z방향 쪽에 있는 걸 있죠. 그래서 여기 같으면 FZ가 무시가 되고 모멘트에 대해서는 XY가 이제 무시가 돼서 결국은 FX하고 FY하고 MZ 이렇게 딱 3개의 평형 방정식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nknown support reaction이 몇 개가 넘으면 안 돼요. 3개가 넘으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널 리절턴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원래는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물체를 잘랐을 때 그 잘린 면에서 어떠한 힘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생하는 것을 표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F1하고 F2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F1하고 F2는 원래 외부에서 주었던 힘입니다. 외력이죠. F1하고 F2는. 그 다음에 여기 요 잘린 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은 다 내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5점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FR이라고 하는 것과 MRO라고 하는 그 두 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FR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몇 개의 성분이 있어요? XYZ로 하면 3개의 성분이 있지만 이거를 그 FR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으로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성분이 2개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여기 그림은 이 면에 수직한 방향하고 이 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요 FR이 포함되고 있는 평면에 대해서 이 성분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면에 수직한 성분, 요 면에 평행한 성분. 그래서 수직한 경우를 우리가 N이라고 해서 노멀 포스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평행한 방향의 힘을 V로 표현하면서 이것을 쉐어 포스라고 이제 우리가 불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MR0라고 하는 거 역시 여기에 수직한 방향하고 여기에 요 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를 우리가 특별히 트위스트라고 불러. 이 트위스팅 모멘트는 길이 방향의 토션.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수직한 방향에 있는 것을 이제 밴딩 모멘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FR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2개로 이렇게 나눴지만 이것도 X, Y, Z 좌표계로 이걸 이제 나눠주게 되면 다 3개의 성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FR을 나누게 되면 FX, FY, FZ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되면 하나는 소위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노멀 포스가 하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쉐어 포스는 몇 개가 존재할 수가 있죠? 쉐어 포스는 2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션에 대해서도 그 길이 방향의 모멘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x, y에 대한 모멘트로 이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한 번 더 설명한 거죠. 이 F가 이제 FR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M이 MRO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을 우리가 X라고 하게 되면 FX는 노멀 포스고, FY하고 FZ는 쉐어 포스고, 그 다음에 여기 MX는 트위스팅 모멘트, 또 다른 말로는 토션, 또 다른 말로는 토르크라고도 부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토르크, 토션, 트위스팅 모멘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MY하고 MZ는 밴딩 모멘트, 굽힘 모멘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외력이 F1, F2가 있고 요 면으로 우리가 잘랐다. 그래서 자른 면에 대해서 수직힌 방향을 X, 그 다음에 이 면의 평행한 방향을 Y라고 놓는다면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면의 수직한 N이라고 하는 노멀 포스, 그 다음에 Y 방향의 V라고 하는 쉐어 포스, 그 다음에 Z 방향의 MO라고 하는 밴딩 모멘트. 왜냐하면 요거는 2차원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2차원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힘만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N하고 V하고 M0가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내부 합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널 리절턴트. 자, 그래서 예제는 스킵하기로 하고 딱 보니까 알겠죠? 어떻게 나눠가지고 지점 반력 구해가지고 그죠?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부 리절턴트를 구하면 된다. 이거를 봤는데 이거를 안 읽으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죠? 자꾸 문제를 풀어다 보면 그림만 딱 보면 아, 뭐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고 바로 알 수 있죠. 사실 이번에 문제 낼 때도 그랬어요. 문제 낼 때도 구태여 이걸 안 써줘도 될 건데 그러면서도 하여간 써줬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죠? 여기는 지금 그 트러스에 해당해서 요건 이축부재라고 그랬죠? 이축부재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길이 방향으로만 힘이 발생하는 거, 그걸 이축부재라고 그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힘이 가해지거나 이렇게 분포화 중에 가해지거나 하게 되면 이것은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프레임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프레임. 그래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다 따져줘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길이 방향의 힘만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트러스 또는 링크라고 한다고 그랬죠. L-I-N-K, 링크. 그래서 그게 이제 이축부재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뭐가 편해지느냐 하면 구태여 여기를 X 방향, Y 방향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이쪽 방향으로 힘 하나만 세워놔도 되니까 언노운이 하나가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력에 대해서 정의를 수학적인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조그만 요것을 딱 띄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입니다. 질점이죠. 질점. 파티클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점에 대해 질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은 부피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이제 육면체로 이렇게 딱 그려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면이 세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방향의 수직인 면이 있고 또 Y 방향의 수직인 면이 있고 또 Z 방향의 수직인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작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게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X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면을 우리가 델타 AX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때의 힘이 X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
델타 fx 요거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이제 시그마 x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y 방향의 힘을 고려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전단력이 되니까 타우 xy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델타 fz를 고려하게 되면 타우가 또 되는데 이제 z 방향이니까 여기 이제 z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가 다 면적이 x 방향의 수직한 면적으로 지금 다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x라고 하는 게 다 면적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어떤 축의 수직이 면이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x, y, z는 뭐예요? 힘의 방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힘의 방향.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면에 작용하고 있는 응력만 정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y축의 수직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응력을 정의를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델타 AY, 델타 AY로 나눠주고 그때 힘 델타 FY, 델타 FX 요거는 X방향의 힘, 요거는 요 Z방향의 힘, 요거는 X방향의 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응력을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Z방향에 대해서도 면적을 이제 델타 AZ로 놓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 X 여기가 X, Y, Z로 해서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쓰게 되면 시그마 IJ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I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어떤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것이고 여기 J는 그 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그마 IJ 해놓고 IJ는 1, 2, 3 아니면 X, Y, Z 하게 되면 아까 여기서 얘기한 9가지를 다 얘기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한 점에 대해서 그러면 스트레스를 한번 표현해봐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X면에 대한 거, Y면에 대한 거, Z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2D가 되게 되면 Z방향의 것이 다 없어지니까, Z방향이 다 없어지니까 이렇게 4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XY 평면 상에서만 작용하고 있는 응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면 응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로 유니액셜 스트레스 그러면 시그마 X만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스트레스만 존재하는 경우. 어떤 경우겠어요? 이제 시험편을 놓고 인장 시험을 한다 하게 되면 이걸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이쪽 방향의 힘밖에 없죠. 또 이쪽 방향의 스트레스밖에 없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유니액셜 스트레스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바이액셜은 2개. X방향과 Y방향 양쪽으로 노멀 스트레스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트라이액셜은 이제 3차 시그마 Y, 시그마 Z만 있는 경우. 그거를 트라이액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퓨어 쉐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없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시그마 X, 시그마 Y가 제로고 타우 X, Y만 남는 경우 이런 경우를 퓨어 쉐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뭐였었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있듯이 타우 XY, 타우 YX, 타우 XZ, 타우 ZX, YZ, Z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3개하고 요 3개는 사실은 똑같은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평형 방정식을 갖고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9개의 스트레스 중에서 이렇게 6개만 알고 있으면 한 점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게 되면 이제 전체의 스트레스를 다 표현을 다 해놓고 X 방향으로의 힘 다 더한 것을 0이다.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의 힘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다가 면적을 곱해줘야만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 X 프라임 이쪽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그래서 수식을 세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 식에서부터 이 텀하고 이 텀이 서로 같아야 된다. 따라서 시그마 x 여기하고 이 시그마 x 프라임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타우 x y하고 이쪽에 타우 x y 프라임 어떻게 x 이게 뭐예요? yx면 이거네요. 그죠? 타우 yx하고 타우의 xy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왜 또 프라임이야? 이거는 이제 y방향의 힘이니까, 그 다음에 x방향의 힘만 따지는 거니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얘를 따져야 되겠죠? 타우의 x 프라임 y. 그 다음에 타우의 y 프라임 x. 얘를 따져야죠. 그러면 지금 뭔가가 지금 노테이션이 헷갈렸어. 자, 다시 얘기하면 이게 x방향의 힘만을 다 더한 거죠. 그럼 이 전체에서 x방향의 힘을 다 우리가 찾아내면 요 면에서는 뭐예요? 시그마 x죠. 요 면에서는 타우 yx죠. 요 면에서는 시그마 x 프라임이죠. 그 다음에 요 면에서는 타우의 y 프라임 x죠. 그러니까 요 가지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xy 평면으로 얘를 나눠가지고, 이거 지금 x하고 y니까 xy 평면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z축의 수직한 면으로 얘를 자른다. 그래서 이 자른 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모멘트가 제로다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이거하고 이거가 이제 여기 있는 스트레스들은 다 없어지고 요거에 대한 것만 따져주면 되겠죠. 근데 요 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얘하고 얘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모멘트가 얘하고 얘도 제로가 될 거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 거리하고 요 면적을 곱해주고 요 거리하고 요 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러한 결론을 낼 수가 있죠. 따라서 프라임이 붙거나 안 붙은 경우도 같고, 또 XY하고 YX도 같고, 그렇게 해서 결국 타우에 대해서는 3개가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여기가 이제 지난번 요게 뭘로 돼야 되죠? FY 꼴 제로, 여기가 M X 이꼴 제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요거 이렇게 나오고, 얘는 뭐 플러스 X면하고 마이너스 X면에서 다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지금 X축이라고 하는 게 축인데, 이 축을 보게 되면 지금 이쪽 면이 하나가 있고 이쪽 면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X축에 수직한 면이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X라고 표현했고 하나는 X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표현을 하냐면, 이쪽에 그 플러스 X 방향에 가까운 요 면을 플러스 X 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있는 면을 마이너스 X 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어느 때 이제 플러스가 되느냐 하면, 자, 이것들이 전부 플러스 스트레스만 나타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플러스가 됐느냐 하면, 이제 여기 요거 시그마 y를 보게 되면 y면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y면일 거고 여기가 플러스 y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y면에 그 다음에 플러스 방향의 힘이 작용하고 있죠. 여기 지금 y라고 이게 시그마 y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y축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y 방향에 플러스 y 면에 플러스 y 방향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쪽 방향의 힘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이 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이쪽 방향 잡아당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로 정의를 해줍니다. 플러스 스트레스로. 그럼 이 반대편은 어떻게 정의가 돼야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마이너스 쪽에서는 지금 이쪽에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죠? 요쪽 편에서. 요 면에서. 요 면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면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자, 마이너스 면에서 마이너스는 이쪽이고, 플러스 면에서 플러스 방향은 이쪽입니다. 그랬을 때 요것이 바로 인장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장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하고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을 해야만 우리가 플러스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면에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면에서 마이너스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인장이라고 하는 것을 간편하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쪽 면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 플러스로 하고 이쪽 면에서도 또 이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하고 그래 버리면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장을 나타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아니면 반대로 여기를 인장으로 잡고 여기를 이렇게 가는 걸 이걸 마이너스로 잡아버리면 이것도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 의미하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 표현을 해주려면 이게 양쪽으로 플러스의 스트레스를 정의를 해주게 되면 그때 우리가 요 인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자라고 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될 때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면에서 마이너스 방향에 힘이 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이쪽 면에서도 역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압축을 의미하는 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정의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면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타우 y z가 있는데 이걸 아랫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틀림없이 면은 y면이고 플러스 y면이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그죠? 아니 마이너스 무슨 방향이에요? z 방향이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z 방향.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타우는 y, z 해놓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놔야 돼. 이해가 되나? 다 알고 있는데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멀 스트레스를 에버리지 개념으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 그냥 전체 힘이 이 면적에 작용한다라고 해서 이걸 에버리지 개념으로 해서 A분의 P로 이렇게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길이 방향으로만 지금 힘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트가 작용하는 거가 제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수식을 이렇게 세워보면 여기에 이제 시그마 x가 작용한다고 보고 여기에 요 요소에 그럼 시그마 x에다가 요 면적을 곱해주면 이쪽 방향에 힘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z라고 하는 거리를 곱해주게 되면 y축 방향으로 도는 모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z의 시그마 x의 dA 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도는 게 나오고 이게 요면에도 다 있으니까 이 면적 전체에 대해서 더해주게 되면 전체에 MY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시그마 에버리지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시그마 X 대신에 시그마 에버리지로 대체하게 되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인테그랄 Z의 DA라고 하는 것이 바로 Z바의 A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모멘트를 준 적이 없어요. 길이 방향의 힘만 주었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것이 my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0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뭘 얻을 수가 있어요? z''이 0이어야 한다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z 방향의 모멘트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mz를 계산하게 되면 y 바 a에다가 시그마 에버리지를 곱한 게, 근데 이것도 역시 z방향의 모멘트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족하려면 y바가 제로가 돼야 돼요. 결국 y바하고 z바가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y축하고 z축을 도심에다가 이제 원점을 두게 되면 이 y바하고 z바가 자동적으로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좌표축을 어디에다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도심에다가 세워놓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딴 데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쉐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에버리지 개념을 집어넣게 되면,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힘을 주게 되면 이 외부 여기서 힘을 주는 것을 결국 여기 B하고 D가 이제 받치게 되겠죠. 근데 그 받치는 힘을 다 어디서 받느냐 하면 요 면에서 받게 된다는 거죠. 요 면에서. 그래서 여기에 걸린 요 힘을 요 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힘, 여기서는 이제 F나 V나 똑같은 건데, 여기서 왜 V로 나타냈느냐 하면 쉐어 포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V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V로 나타내놓고 그 작용하고 있는 요 면적 A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적인 에버리지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조그만 엘리먼트 하나를 잘라다가 이렇게 소위 이제 떼어내 가지고 자유물체도를 그리게 되면 여기에 타우 에버리지만 있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요 나머지 면에 대해서도 이 쉐어 스트레스가 존재를 해야만 요 하나의 요 엘리먼트가 어떻게 되는 거죠?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쉐어 스트레스가 있다는 뜻은 나머지 면에도 쉐어 스트레스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허용 응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허용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안전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수식을 만들었지만, 이 허용 응력을 이쪽으로 빼내오게 되면 결국 이것은 failure, 소위 파손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항복 강도, 시그마 ys, yield strength, 그 다음에 시그마 u, 인장 강도, ultimate stress,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안전계수를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허용 응력을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단력이 걸리는 경우에는 전단 항복 강도, 그 다음에 전단 극한 강도,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타우 얼라우블을 우리가 계산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하는 방법은 여기 뭐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시그마 얼라우블이 A분의 P로 계산되는데, 설계를 할 때는 A를 구하게 되는 거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얼라우블분의 P로 구할 수가 있고, 쉐어 포스가 걸리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전단에 생기는 면이 한 개냐 두 개냐, 이게 중요한 거죠. 두 개가 걸리게 되면 면이 두 개가 되는 것이니까 2A로 나눠줘야 되고, 이제 심플 쉐어가 걸리게 되면 면이 하나니까 그냥 면적으로만 나눠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장을 끝을 냈었습니다.
2장은 어디 갔죠? 뛰어났었는데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걸 했어요. 노멀, 그 다음에 쉐어, 스트레인에 대한 컨셉,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타입 문제를 이제 스트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풀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했었죠, 이것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실험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그려놓은 선들이 이렇게 변형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했었죠. 노멀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노멀 스트레인인데, 이 노멀 스트레인은 길이의 변화를 가져온다. 길이의 변화. 그래서 길이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볼륨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쉐어 스트레인은 쉐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형되는 모양이 각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도의 변형을 가져오고, 결국 각도가 변형된다는 얘기는 형상이 변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노멀과 쉐어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입실론의 그 정의는 오리지널 랭스로 랭스 분의 디폼드 랭스, 이게 이제 정의고, 또 입실론으로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사실상 이러한 A, B의 선분이 A 프라임, B 프라임 선분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해서 정의를 해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입실론이 플러스가 되게 되면 늘어나는 것이고, 입실론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수축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 각도는 원래 이제 90도였던 두 변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변이 90도인 것이 변형이 된 다음에 어떠한 각도로 변하는가. 그래서 변화된 각도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정의는 90도에서 이 세타 프라임을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얼만큼 각도가 움직였느냐, 요것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길이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면 원래 길이에다가 변형된 양만큼 더해준 그것이 이제 최종 길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길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도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변형되는 걸 보게 되면 원래 이렇게 됐었던 그 육면체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변형이 된다. 그래서 볼륨의 변화량을 따지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V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길이가 변화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원래의 V제로 요것을 빼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이제 나누는 거죠. 이걸 나눠주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이거 뭐 여기에서부터 개념을 우리 찾아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었습니다. 자, 3장에서는 뭐 그 재료 시험을 통해서 응력하고 변형률을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강도에 대한 기계적 성질, 그 다음에 포화송 레이시오, 그 다음에 스트레인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인장 시험인데, 이것이 인장 시험 편이었고, 이것이 스트레인 게이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여기 요 시편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여기 그 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연결되죠? 스트레인 게이지 메타에 연결이 돼서 여기서 스트레인이 얼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디지털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로드 셀이 있어가지고 힘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했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결과는 바로 이러한 선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선도를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대략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직선인 관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는 구간. 그래서 그거의 최대치를 우리가 비례 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조금 이탈되기는 하더라도 하중을 했을 때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간다면 그때 가장 최대치의 응력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탄성 한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탄성 한도. 그 다음에 이제 항복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소성 가공, 소위 스트레인 하드닝이 여기 구간에서 발생하고, 요 점이 인장 강도가 되고 여기가 파단 강도 또는 파괴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네킹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서부터는 단면적이 균일하게 줄어들지가 않고 국부적으로 쭉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부분에서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그마하고 입실론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루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그때의 면적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 실제 면적을 가지고 나눠주게 되면 그때 이제 이러한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 공칭 응력과 공칭 변형률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공칭 응력하고 공칭 변형률로 나타낸 선도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때의 진응력, 그 다음에 진변형률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스트레인에 대해서는 뭐 수학적인 이러한 그 관계를 가지고 적분을 함으로 해서 이러한 관계를 얻을 수가 있다. 네킹이 일어나는 부분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다음에 파괴가 되게 되면 이제 여기 국부 수축이 일어나 가지고 그 부분이 결국은 잘라지게 돼서 여기는 이제 약간 볼록하게 나오고 여기는 오목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컵 앤 콘 페일리어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복점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항복 강도를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 0.2% 옵셋 메서드로서 이렇게 그 영구 변형률이 0.2%가 되는 점을 찍어서 여기에 평행하게 쭉 올려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점을 우리가 항복 강도로 한다. 그래서 0.2% 옵셋 메서드를 이용한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틀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파괴가 이렇게 이 하중의 수직한 면으로 이렇게 파괴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 압축 시험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볼록하게 되겠죠. 그래서 압축 시험을 하게 되면 시그마 입실론 선도가 입실론도 마이너스, 시그마도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고,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 요만큼 가다가 그냥 바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너무나도 작아서 이러한 재료를 쓸 때는 인장이 걸리는 부분에서는 사용을 우리가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주철에 대한 시그마 입실론 선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게 요점이 항복 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요러한 구간이 이제 스트레인 하드닝 구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A'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기울기와 똑같이 쭉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그 변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변형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탄성적으로 회복되는 구간이라서 탄성 회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영구 변형
율이 되는 거죠. 영구 변형률. 그 다음에 이걸 제거했다가 다시 올리게 되면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선을 따라서 또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플라스틱 조은에 속해 있었는데 다시 올릴 때는 여기가 일레스틱 조은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례 한도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레질리언스라고 그래요. 레질리언스. 그래서 그 면적을 또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모듈러스 오브 레질리언스. 뭐라고 그랬죠? 복원 계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100%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사용되는 스트레인 에너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의 면적은 소위 터프니스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터프니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파괴를 시키는데 파괴시키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파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는 파괴가 일어나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 이거 말고 여기 취성 재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쉽게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포화성 레이쇼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제 재료 상수 중에 하나인데, 길이 방향으로 물체를 잡아당기게 되면 이 길이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재료가 줄어든다. 근데 그 줄어드는 양이 재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이유는 뭐죠? 플러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뿐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재료는 항상 이 뮤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적인 재료는 다 포화성 레이쇼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부호가 다 필요해요. 근데 요거를 강제적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쪽으로 잡아당길 때에 이 XY도 플러스가 되도록 강제적으로 내부 구조를 바꿔서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포화성 레이쇼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은 발견이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걸 잡아당길 적에 이쪽으로도 늘어나는 재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억지로 만든 거죠. 인공적으로. 자, 그 다음에 G에 대해서는 이제 타우, 감마,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비례 한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가져다가 이렇게 수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G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쉐어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왔었지만 수직이었던 두 변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 두 개의 각도를 더해서 우리가 감마로 한다. 그런데 G하고 E하고 포화성 레이쇼는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등방성 재료에 있어서는 두 개만 알면 재료의 상수를 다 아는 것으로 봐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크립이라고 하는 것도 했습니다. 크립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딱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재료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스트레인하고 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그 소위 크립 선도라고 하는 것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뭐에 관계되어 있는 거죠? 연화 속도와 가공 경화 속도의 그 관계에 이제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밸런스가 딱 맞은 것이고, 여기는 소성 경화가 조금 더 큰 것이고, 여기는 연화 속도가 조금 더 큰 겁니다. 근데 이 크립이라고 하는 요것은 또 두 개로 나눠져서, 하나는 스트레스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을 때에
시간에 따라서 재료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크립이 있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응력 이완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게 뭐였죠? 스트레인을 일정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그 재료가 시간에 따라서 응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였었는데 이렇게 쭉 줄어드는 이러한 형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로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중이 작용하고 있으면 탄성 영역 내에 있다 손치더라도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피로 한도라고 하는 것을 구하려면 이러한 피로 시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로 시험기라고 하는 걸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피로 시험기를 통해서 이 재료가 10의 6승 정도까지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피로 한도라고 명명을 한다. 근데 그러니까 피로 강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하고 뭐였었죠? 피로 한도하고 시간 강도. 시간 강도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피로 한도보다는 더 큰 응력인데 어떤 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어떤 반복수에 해당하는 그 응력을 시간 강도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이 시간 강도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보증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기계의 수명이 제한이 딱 되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시간 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내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평가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피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0의 6승 아니면 연성재료 같으면 5 곱하기 10의 7승까지 가는데, 그때까지 해도 재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게 되면 내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이클은 뭘 얘기하겠어요? 어떤 힘이 작용하는 횟수를 얘기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정으로서는 4장까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3장까지 리뷰해놓고 지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시간에 4장에 대한 리뷰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뭐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 그 홈워크에 대한 그 질문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